흔히 또 요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널리 소개가 됐는데 통화 수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포함한 누군가 이제 뭐 경제학 책을 쓴다면 예. 통화 수합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통화 수합이라고 그러는 것은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자국 통화를 빌려주어서 네. 그 돈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는 거니까 서로 돈 찍는 인쇄기를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일인 거죠. 예. 예. 그거는 뭐 20세기 후반까지도 안 알려졌다가 이제 요즘에는 꽤 자주 이용되고 있는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미국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지는 같은데요. 않아요. 통화 수합은 공교롭게도 다른 나라가 십시일반씩 돈을 모아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통화 수합입니다. 60년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최초의 가톨릭,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도 가톨릭인데 그죠. 그 전에 이제 가톨릭 출신의 40대 너무 젊은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좀 이따 쿠바 사태도 터지고 네. 크레물린이라는 엄청난 공산 세력 교활함에 맞서서 미국이 잘 경제나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화를 들고 들어와서 그 금으로 바꿔달라. 네. 그래서 미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악순환을 일으키잖아요. 네. 미국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네. 그럼 빨리 달러화 주고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악순환이 일어날 때 당시에 미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상을 맺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 나갑시다. 그래서 니들 다 돈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달러, 이제 갖고 있는 돈 다 나 좀 빌려줘봐. 근데 예, 당시에 모든 나라가 근본위 제도가 아니었으면 예, 사실은 약간 임시 대책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네.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의 환율을 유지한다 하는 의무를 미국한테 부여하고 다른 나라들은 안심하고 달러를 받고 물건을 수출했던 건데, 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돈이 찍혀져 나오는 예. 양을 보니 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화를 들이밀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달러를 날 줘. 그러니까 서로 인출 경쟁이 일어난 거죠. 뱅크런 네. 비슷하게 달러런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다급해져 가지고 다른 9개인가 7개 나라한테 SOS를 쳐가지고 외환을 빌려서 어려움을 이제 해결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지면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를 빌려주고 우리는 원화를 주는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게 아마 다음번 교과서에 실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의미 때문에 점점 또 무제한 수합 이런 게 많아지는 걸까요? 무제한 수합은 우리가 보기엔 무제한 수합인데 뭐 예.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한도를 정해놓죠. 음. 위험하잖아요. 다른 나라 네. 중앙은행 아무리 우정도 중요하지만 네. 발권기를 다 빌려주면 뭐하니까 한도는 정해지는 있는데, 지금 소개한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인데 예. 이거를 할 때 연준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화 수합을 FOMC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연준의 법규실장이 의장, 통화 수합은 두 나라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돈을 빌려주는데 돈과 돈을 빌려주는 거라서 이거는 공개시장 조작이 아닙니다. FOMC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우격다짐으로 했어요.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중앙은행은 어떤 때는 법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네. 중앙은행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을 넘어서도 일을 해도 되나? 애초에 존재 기반이 법에 있는데 법을 넘는다. 그렇죠. 네. 참 그런 면에서 경제학하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네. 여신수신 공개시장 조작과 달리 통화 수합은
그 법을 넘어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준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 지금도 법적 근거가 없나요? 예. 아주 이상한데 우리 한미 통화 수합도 마찬가지고요. 예. FOMC가 의결을 하는데 계약은 한국은행 총재와 뉴욕 연준 총재끼리 사인을 합니다. 국가 간 계약이 예,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아니, 의사 결정한 사람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거죠. 네네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지금 파월 의장이 의결을 했으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 네. 사인은 뉴욕 총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좀 애매해요, 여기가. 통화수합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어떤 때는 법을 넘어가면서까지 공개시장 조작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법 하지 말라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발명이 되고 고안이 된다. 처음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런 걸 해볼까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발명이 되고 변형이 되고 틀어진다. 공개시장 조작이 그렇고 통화수합이 그렇고 최종 대보자 기능이 그렇고 다 그렇다.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통화 수합이 위기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예. 평상시에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컨틴전시 차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연준하고 통화사업을 맺었던 스위스, 네. 유럽, 캐나다, 일본, 뭐 일본, 캐나다 예. 뭐 그런 데는 평상시에도 잔액을 조금씩은 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행위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또 달라진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